개벽과 같은 역동의 시대. 수많은 경론이 쏟아져 들어오던 7세기 중반. 여러 갈래 신학문이고 사상으로 보였던 불교는 통일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중심에 원효대사가 있었다. 모든 형식과 격식을 거부하고 저작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시대의 아웃사이더. 원효 성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림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 본다. 신라 불교의 중심지 경주 황룡사 터다. 일찍이 신라가 가섭불의 나라였다는 신라의 확신. 신라의 불국토 사상이 현실로 구현된 신라 불교의 상징이고 성역이다. 바로 이곳이 신라의 서라벌 수도 한복판입니다. 황룡사지, 이름만 해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황룡사의 구심인 중검당입니다. 중검당이라고 하는 것은 1장 6첩, 즉 4m 80 정도 되는 주불이 있고 좌우에 협시불이 있으며 그 좌우에 제자상 10분이 또 있습니다. 이 주춧돌로 볼 때 주춧돌이 10개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 9칸 정도의 전각에 5층 이상의 중청 대법당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룡사를 배경으로 수많은 선지식들이 등장했고 한국 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이어갈 신라 불교가 힘을 얻게 된다. 금당에 모셔진 장육 존상과 협시불이 모셔졌던 좌대는 자연석을 평평하게 다듬고 불상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팠다. 고정시켰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진흥왕 때 국찰 황룡사를 짓고 자장률사의 건의로 선덕요왕 때 구축목탑이 세워졌다. 구축목탑을 감상하고 넓은 황룡사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있다. 저 옆에는 분황사, 여기는 황룡사, 옆에는 미탄사가 있어서 절과 절들이 별자리처럼 벌려서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날아간다고 일찍이 일현선사는 삼국유사에서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라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큰 국가 대찰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신라의 국력으로 발휘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신라의 상징이자 황룡사의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구청 목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대합니까? 서라벌 한복판에 우뚝 솟은 구층 목탑은 신라의 자존심이고 구심점이었다. 고려 말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기 전까지 나라를 위한 백고자 법회가 이어졌다. 구층 목탑에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의지와 발언이 담겨 있다. 이웃 나라의 시달림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각 층은 일본과 중화는 물론 말괄과 예맥 등 주변국을 상징했다.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한 신심의 탑이고 신라 통일의 발원탑이다. 아마도 신라인들의 이 신앙심이 아마 이 거대한 목탑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수미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각입니다. 이 탑 앞에 서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 있다는 생각에 절로 합장을 하고 공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둥은 베을림 기둥에 지붕과 공포가 있고 이렇게 구층을 이렇게 난간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대하고 아름다운 목탑이 못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이곳에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라인들의 그 마음 한복판에
마치 수미산처럼 우뚝 솟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신라인들의 그 신앙심의 결정체이고 믿음의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마다 불심을 증장시키고 가꾸듯 645년에 완성된 구축 목탑은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장엄되었다. 신라의 구심점이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서랍을 어디에서나 보였다. 황룡사를 중심으로 처처 곳곳에 수많은 도량이 생겨났고 사찰마다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주석했다. 불심으로 응집된 신라인의 기상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어냈다. 한국 불교도 신라 불교를 모태로 계승 발전해왔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찰은 역사 속에 사라져도 석조 유물은 남아있다. 폐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간지주는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의 주석처라는 증표다. 정법 안장의 설법 장소라는 상징이다. 1700년, 장구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불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대마다 단기를 높이 내건 걸출한 선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최대 큰 인물은 역시 원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사에서 원효는 아웃사이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원효의 괴팍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걸림이 없는 원효 대사의 살림살이, 가풍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당간지주는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간지주는 바로 분황사의 당간지주입니다. 분황사의 그 분황은 원효의 법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효를 강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당시에 아웃사이더로 평가받았던 원효가 바로 이 황룡사 백고자 부패에서 금강산매경 주석을 강론하면서 유화 독존을 개성한 유화 동릉의 사자구를 토함으로써 시대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주류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백고자 부패입니다. 그러면 원효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사에 이어 신라의 국찰로 세워진 분황사는 당대 신라인들에게 새벽이라 불려졌던 원효 대사의 성지다. 지금은 모전탑 일부만이 남아 분황사의 옛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고 100년쯤 지난 뒤 한국 불교 최고의 인물이 혜성과 같이 나타난다. 원효 대사다. 이곳 분황사는 원효 대사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문 곳이라고 해서 원효 대사의 법포를 분황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인연 있는 사찰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선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원효 대사는 중만년 이후에 이곳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 그러니까 백여부 240여 권의 저술을 했습니다. 그 저술 도량이 바로 이곳 분황사입니다. 그러면 원효 대사가 이 사찰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은 선덕여왕 때 분황사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다. 원효 대사도 저술 틈틈이 탑돌이로 경행하며 사천왕처럼 마음을 지키고 사유를 이어갔을지 모른다. 원효 대사는 이곳에서 많은 저술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원효 사상을 뒷받침한 대성기실론에 대한 주석서, 대성기실론 소, 별기, 대성기실론 2장이 같은 저술들입니다. 원효 대사는 여기에서 이 기실론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심의 철학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성기실로는 우리의 한마음, 일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경향성, 즉 맑고 깨끗한 측면과 때묻고 오염된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을 담고 있는 그런 저술입니다. 원효대사는 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 대성기실론을 발견하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놀라운 주석서를 펼쳐냈습니다. 그는 이 주석서를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고, 바로 분황이라고 하는 법포가 상징하는 것처럼 푼다리카라는 연꽃 중에 연꽃인 이 분황, 연꽃 중에 연꽃인 이 황제의 의미를 갖는 이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원효대사에 대한 경외감은 일본에서 더 열렬하다. 스님의 가장 오래된 진영 역시 일본의 소장본이다. 국내에는 없는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을 비롯해 희귀본이 공개된 자리. 일본은 8세기 초 나라 시대에 이미 원효의 저술에 주목했다.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사상가였던 원효대사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의 비가 서인 곳입니다. 아니, 비대석이라고 하죠. 이 비는 고려시대 숙종 때 의천대사의 주청에 따라서 원효대사에게 내려진 대성 화쟁국사라고 하는 비가 세워진 바로 이곳입니다. 비시는 역시 일부만 남아있고 비대성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18세기 우리 검석학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여기 와서 바로 이곳이 원효대사의 비가 서 있던 곳이라는 글을 여기 지금 새겨두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를 분황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분황사의 이 비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곳이 원효대사의 지필성지였기 때문에 원효대사의 법포를 분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우물은 분황사 석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삼국유사에 보면 화룡변어정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나당연합군의 관계가 틀어져서 당나라가 수십만을 데리고 신라를 쳐들어 오려고 할 때 사천왕사에 머물던 명랑대사가 이 위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있는 물고기를 용으로 만들어서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런 유서 깊은 우물이기도 합니다. 이 석정이 지금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하는 팔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당시 이 신라의 국찰이었던 분황사의 대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유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찰의 위상을 드날리던 분황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현재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 무게가 30만 근이 넘는 거대 약사 열애불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약사 열애불도 화를 당하고 1600년대에 대폭 축소 조성한 약사 열애불이 현재 보광전을 지키고 있다. 분황사의 또 다른 전각의 주인이었던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이룬 또 한 번의 깨달음과 행보는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림을 주는 대승불교의 핵심 철학이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문자양과 서건기가 가득한, 달리 말하면
아마 책에 먹향이 가득하고 또 책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서 화엄경 10회양품에 주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물론 현재 전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지필실에서 10회양품을 주석하다가 붓을 끊고 뛰쳐나가서 중생교화의 길을 들이운 곳이 바로 이 사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중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효 사상의 기반, 달리 말하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나마미 타불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호명을 하면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사상적 기반을 다진 곳이 이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이 정토 사상과 만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이곳은 바로 원효대사의 사상인 일심정토, 일심과 정토가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자기 사상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성소가 이 지필성지인 바로 분황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고가 그렸다는 신묘한 관음보살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원효대사가 남긴 수많은 저서는 1700년 한국 불교의 법향이고 나침반이 되었다. 이곳 분황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저수를 한 원효대사가 만년에는 인근에 있는 혈사라고 하는 절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 입적한 시신을 다비하고 그 화장한 뼈를 모아서 흙으로 소조상을 빚어서 이곳에 모시게 됩니다. 살아서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대사는 입적한 이후에 다시 분황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소조상을 모신 앞에서 아들 설총이 아침 저녁으로 신성혼정, 달리 말하면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드렸던 그 지극한 마음이 어느 날 원효대사 소조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하루는 그 소조상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 돌아본 소조상이 회고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셔져 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선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연선사는 삼국유사 원효불기 편에서 회고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는 회고상은 아름다운 화두다. 원효대사는 왜 설총을 돌아본 것일까? 세속의 부자지정이 아니라면 그는 무엇을 돌아본 것일까? 그렇다면 원효대사는 어떻게 아들을 두게 되었을까요?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사연이 깃든 곳 월정교다. 신라의 불심이 응집된 남산과 서라벌을 이어주는 문청교가 있던 곳이다.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 있죠? 저게 바로 월정교라고 합니다. 일찍이 원효대사와 요석과의 만남을 이어준 다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 앞에 있는 돌다리, 요 돌다리가 문천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돌다리가 바로 월정교를 탄생시켰다고 보입니다. 원효대사가 하루는 봄날이 되어가지고 춘희가 동해서 저 남산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시경의 빈풍편에 나오는 벌가시를 패러디한 노래입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이런 상당히 좀 망측한 또는 괴상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저자거리의 회자가 되면서 신라 무열왕의 기회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열왕은 원효대사가 바로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후손을 낳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알아듣고 사신을 보내서 마침
남산에서 내려오는 원효대사를 이 다리 문천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효대사 스스로가 문천교 다리 밑으로 빠졌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원효대사는 옷을 말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요석궁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요석과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효대사가 불렀다는 잘 없는 도끼,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도끼는 과연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라 진평왕 때인 617년, 원효대사는 이곳 경산시 자인면에서 태어났다.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가 자신이 태어난 곳과 살던 집에 각각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원효대사의 어린 시절 기록은 거의 없지만 당시 밤나무골이었던 이곳은 소년 원효에게 특별한 사색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다. 원효대사 어머니께서 원효대사를 임신하시고 친정으로 출산을 떠나다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주변에 있는 사라사라는 나무 밑에서 산처를 만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나중에 자신이 태어난 이 사라수 아래에 사라사라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집을 초계사라는 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지역 일대, 자인원 일대에 아마 사라사와 초계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초계사보다는 그 태어난 사라사가 아마 이곳 제석사 인근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석사에서는 원효대사의 탄생설화에 근거해서 최근 한 12년 이래 원효대사의 탄생 성지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제석사에서는 해마다 원효대사 탄신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다. 일찍이 인생 무상을 절감했던 소년 원효는 장성한 뒤 또 한 번 깊은 무상을 경험하게 된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충격으로 29세 무렵 세속을 떠나 출가한다. 제석사의 특별한 전각, 원효 성사전이다. 원효대사 관련된 모든 설화들을 집약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8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설화를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의 좌상을 중심으로 벽면은 남달랐던 원효대사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대기가 그려져 있다. 탄생부터 특별했던 깨달음의 순간은 물론이요, 요속공주와의 인연과 소성거사로 자칭하며 무의 춤을 추고 아들을 두었던 인간적인 삶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원효 성사전의 이 모습은 원효대사의 전 생애를 집약적으로 모아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분황사의 소조선과 달리 바로 이곳에는 원효대사의 좌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원효 성사전이라는 의미에서 원효대사의 성역화, 또 원효대사의 탄생제라는 의미가 본격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행장에 여백이 많은 원효대사지만 걸림없는 자유인으로 무의 춤을 추기까지 원효대사의 치열했던 구도열은 그의 저술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원효대사는 1300여 년 전에 이곳 자인 일대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효대사에 관련된 젊은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의 기록은 그가 쓴 발심수행장에 치열한 수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불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밥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열심히 수행했던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일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0여 년 전의 원효대사의 행적이 비록 미미하지만 이 제석사에 조성된 원효성사전 그리고 이 일대의 분위기 그리고 문화유적을 통해서나마 원효대사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직하고 치열했던 원효대사는 파괴승이 되어 다시 경산으로 돌아온다. 요속공주와 설총이 머물렀던 발룡사다. 원효대사가 활동하던 7세기 중반, 신라 불교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고 유학파 승려들이 중심이었다. 원효대사도 의상대사와 함께 유학을 시도했으나 두 번째 유학길에서 포기하고 돌아온 뒤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는다. 요속공주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따님이셨죠. 원래 김허문이라고 하는 화랑에게 시집을 갔지만 일찍이 전사에서 요석궁의 과부 공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원효대사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았습니다. 설총은 해동 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이기도 합니다. 그 설총이 이곳에 어릴 때 어머니 요석공주에 안겨서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절입니다. 이 발룡사는 태종 무열왕이 딸인 요석공주와 손자인 설총을 만나러 오기도 했다는 그런 유서 깊은 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룡이라는 것도 바로 용, 달리 말하면 왕이 기반을 다진 곳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신라의 기반을 다진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발룡이라는 곳이 전국에 세 곳이 있죠. 평양에도 있고 또 고구려 지역에도 있고 또 여기 신라 여기도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원래 압덕국 출신이었죠. 압덕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경산입니다. 경산의 암양이라는 지점이 바로 원효대사가 자랐던 이 자인 일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룡사 뒤편으로 이어진 언덕길은 경주로 통하는 옛길이다. 임금이 넘은 길이라 하여 왕제라 불리는데 무열왕과 왕후가 발룡사에 있는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넘었던 길이다. 왕제로 오르는 길목엔 요속공주의 마음 세계처럼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고 아들 설총을 낳았지만 원효대사는 발룡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마시는 저작거리의 소성거사였다. 발룡사는 신라 왕실의 기원 사찰이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부흥기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대가람의 위용을 떨치던 발룡사의 흔적은 흩어진 석조 유물로 남아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창대했던 발룡사의 기억이다.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인연은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느 봄날 춘희가 동해서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서 원효대사가 갑자기 저자글에 나타나서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친 기둥을 깎으리 또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자루 없는 도끼 이것은 시경 빈풍편에 나오는 벌가라는 시에 나오는 시를 패러디한 겁니다. 자루 없는 도끼라고 하는 것은
과부 공주를 말하죠. 그리고 하늘 떠받친 기둥 또는 하늘 떠받칠 기둥은 훌륭한 후손을 상징한다고 흔히 해석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설총이 바로 이곳에 요석공주 어머니에게 안겨서 이 절에 와서 머무르면서 원효대사를 만나겠다는 곳입니다. 원효대사는 분황사에서 절필 이후에 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랍을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면서 많은 대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일체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의 길을 넘어선다. 이런 그 외침을 펼치면서 저자거리에 콜리게 여러 무지랭이들에게까지도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는 이제 소성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출가자 원효가 아니라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원효 스스로도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화에 이르게 됩니다. 정토사상을 배경으로 일심사상을 배경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지가 어쩌면 분황사이기도 하고 이 발룡사이기도 한 것이죠. 저작거리로 나온 원효대사의 불교는 쉽고 즐거웠다. 그를 알거나 모르거나 아이에서 어른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노래처럼 따라했다. 원효대사가 추었다는 무예춤을 복원한 것이다. 표주박을 두드리며 화엄경의 이치를 노래하기도 하고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퍼뜨리기도 했다. 왕실 불교가 저작거리의 생활 불교, 민중 불교가 된 것이다. 무에 자제했던 원효대사의 삶은 포항 오오사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오오지의 법거량 설하다. 이 오오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오오사 앞에 있는 연못입니다. 원효대사는 당시 서라벌에서 많은 저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의문이 생기면 지금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포항 오오사에 찾아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던 당대 고성인 해공 스님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수를 보강하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스님이 서로 법거량, 법력 다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 스님은 마침 뛰어노는 물고기를 먹고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보았습니다. 해공대사는 물고기를 누고 원효대사는 똥을 누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오히려 거꾸로 해공대사가 똥을 누웠고 원효대사가 물고기를 누웠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어느 분이 더 법력이 셌던 것일까요? 서로 물고기를 누웠다는 법거량 전설로 사찰명도 오오사로 바뀌었다. 진평왕 때 창건된 오오사의 애초 이름은 항사사였다. 수려한 경관과 선건 도량으로 신라 때부터 고승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역사 도량이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오사입니다. 오오사에는 7세기에 당대 고성인 원효대사하고 해공대사가 머문 절입니다. 이 절에는 오오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오지에서 이루어진 법거량, 두 스님의 법거량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물고기를 누고 해공대사가 똥을 누었다는 얘기는 서로 원래 사실과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원효대사가 전국구인 반면 해공대사는 지역구라는 지명도 때문에 후대에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이는 물처럼 저작거리를 좋아했던 두 고승의 법거량 이야기는 당시의 권위불교, 지식불교를 꼬집기 위한 누군가의 해악인지도 모를 일이다. 원효대사의 걸림없는 생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이 남아있다. 오오사 경내 유물 전시관이다. 오오사가 원효대사의 인연 도량임을 증명하듯 진영이 모셔져 있다. 옆에는 해공대사의 진영을 나란히 모셔 마치 두 분 스님의 유쾌한 법거량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원효대사를 둘러싸고 주변에 많은 선후배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공대사와 원효대사의 관계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대사가 저술을 할 때마다 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늘 이 해공대사를 찾아서 서로 묻고 토론하면서 저술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스님 자신도 기록에 보면 진나보살의 후신이라는 원효대사와 마찬가지로 성조대사의 후신이라는 의미까지를 갖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이렇게 막역하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성취, 7세기 중엽에 신라 불교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정을 이곳에 이렇게 모셔두니까 오사의 의미가 더 드러나고 두 스님의 법거량의 의미까지도 천진난만한 진리를 향한 그 법거량의 의미가 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원효대사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유물, 삿갓이다. 원효대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7세기 중반, 신라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불안한 백성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보살의 유물이다. 원효대사의 이 삿갓은 대개 고성들이 남기고 있는 육한장이나 지팡이나 바루나 여러 가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삿갓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원효대사 자신이 대중교화를 위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삿갓을 쓰고 그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널리 펼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자만 지극한 마음, 치심으로 10번 외치게 되면 모두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던 원효대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사상인 일심사상이 어떻게 정토와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점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아미탑을 육자 연불은 거듭되는 전쟁으로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원효대사만이 줄 수 있는 안심 법문이고 희망의 선물이었다. 되게 훌륭한 분들의 전기를 쓰는 방식에 따르면 그 스승이나 아버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원효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성절에 보게 되면 무사자오, 즉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 또는 학부종사, 배움에 있어서 일정한 스승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를 둘러싼 몇 명의 고성들이 보입니다. 이곳 오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해공대사, 그리고 또 당대의 또 고성이었던 해숙스님, 그리고 대안스님, 또 고구려에서 망명 왔던 보덕대사, 이런 분들이 원효대사의 스승에 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성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원효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성취의 배경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1400여 년 전 백기를 이용해 서역으로 떠났던 구법승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도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떠나지 않았다. 그곳에 새겨진 원효대사의 깨달음의 스토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함께 1000년, 2000년 전해지며 후대인의 각성을 견인하고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현장,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6세기) 중반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는 당은포 개척에 나섰고, 진흥왕 이후 당은포는 신라 최대 교역항으로 대외 무역의 중심지였다.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문화 통로였다. (44살의) 원효대사와 36살의 의상대사도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제 뒤로 아름답게 펼쳐진 서해 바다가 보이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입니다. 아마도 7세기에 원효와 의상이 이곳을 향해서 유학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 일대가 당은포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서기 650년에 원효와 의상은 중국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법사의 신유식을 흠모해서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구려의 영토를 지나서 요동까지 갔다가 요동에서 고구려 술락군에게 세작, 즉 간첩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풀려난 이후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 661년에 이번에는 이 바닷길을 향해서 2차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원효와 의상은 아마 6월 20일 전후, 당시 아마 장마철로 추정됩니다만 이 서해 당은포를 향해서 2차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걷다가 장마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를 피해서 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첫날에는 땅막이라고 하는 곳인 막장으로 들어가서 잠을 눕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었죠. 근데 비는 칠흑같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하루를 더 잠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원효는 외치게 되죠. 그래서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이어서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삼계는 오직 유심이요 내 마음속에 있고 만법은 오직 내 인식 속에 있다. 내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따로 구하리.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라는 오도성을 외치고 바랑을 메고 원효와 의상은 서로 헤어집니다. 원효는 신라 서라불로 돌아가고 의상은 이곳 당은포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경전 속의 문구요, 이론이었던 사상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오도의 순간을 맞게 된다. 두 번에 걸쳐 당나라 유학을 열망했던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원효대사의 오도송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의상대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각성은 나눠줄 수도 전해준다고 받을 수도 없는 내면의 일이다. 당시 당은포는 당항성의 관할 지역이었다. 당항성으로 추정되는 당성이다. 역사 속에 묻힌 당항성의 흔적을 찾고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가 있다. 예, 화성 이 봄 풍경이 좋습니다. 저기 그 성곽만 성이 여기에 6개가 있습니다, 주에. 그리고 포구도 여기에 화성시 전체 포구가 좀 27개인데 이 근처에 있는 포구가 역시 6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되게 당성 또는 당항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경기도 화성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가는 하나의 그 통로, 해상 통로여서 상당히 요충지어서 그렇죠. 삼국 일찍이 특히 고구려 백제 또 신라 백제가 많이 갈등한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당성 또는 당항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쪽에는 지금 457년에 고구려가 이 백제를 침략하기 이 전까지는 여기가 백제 지역입니다. 예. 백제 지역인데 그 뒤에 백제하고 신라가 또 합해가지고 고구려를 그 물리친 게가 553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년간은 이 지역이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의 공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전후에 예, 또 예. 바뀌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그때 저기 이 임진강 이쪽에 진을 치고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그 신라에서도 그 고승들이나 무역로가 이쪽밖에 없습니다. 예. 예, 당항포. 예, 예. 대당 무역의 관문이었던 당항성은 뺏고 뺏기는 구군이 달린 군사 요충지였다. 오래된 성마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당항성이 더 각별한 것은 원효 대사가 개벽의 순간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굽업승들이 이 성곽 위에 올라 유학의 꿈을 다졌을 것이다. 지역 자체가 여기가 상당히 그 어떤 이 해상 항로로서의 지역 자체는 그 굉장합니다. 이쪽이.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쪽이 굽업 루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렇죠. 고성들이 예. 대개 당나라 유학을 갈 때, 예. 물론 그 이전 수나라 때까지 또 그 이전은 남북조시 때까지 이쪽 관문을 통해서 나간 거로 되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저쪽에 바로 건너서 이게 바로 밑에가 원골이 되겠습니다. 원골. 예. 그다음에 건너다 보이는데 이제 화란 지인이 돼 있는데 예, 나루터. 화란 지인이 거기에는 작은 수군 첨 그 절제사가 있던 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경포라는 또 포구가 있습니다. 그 포구가 그러니까 이 당성 주변으로 해서 포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수로 그 포구가 되겠습니다. 해동의 끝자락. 신라의 유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굽업의 길을 떠났다. 일찍이 육로 입당에 실패한 원효와 의상은 11년 뒤 해상로를 선택했다. 그 원효 대사나 그 의상 대사께서 그 정도 학식이 있는데 어떻게 당나라로 뭘 배우러 가시려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견당사나 네. 유학성들을 통해서 아마 소문을 접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선진 문물, 특히 중국의 당나라의 대표적 고성이었던 현장 법사가 인도로 17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많은 경론을 번역하고 네. 새로운 유식학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소문을 아마 견당사 내지는 견당 그 생들 네. 또 유학성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강했던 의상이 아마 원효 대사에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유학 때는 고구려로 갔다가 잡혀서 예. 돌아오기 때문에 실패했고 다시 2차 유학은 661년에 이쪽을 향해서 이제 이번엔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던 거로 보입니다. 아, 여기가 그런 새로운 학문을 배우러 나갈 수 있는 그 항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새로 문물의 문명의 어떤 그 수용처이기도 하고 또는 출구처이기도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배움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떠났던 원효와 의상의 당나라 유학길.
그러나 두 사람의 동행은 여기까지였다. 당항성으로 가는 길목의 야산. 20여 년 전 이곳에서 의미 있는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일대가 무덤들이 많이 있는 예, 공동묘지였다는 거죠? 공동묘지죠. 예. 그래서 이쪽에가 무덤이 있는데 이 능선에 무덤이 있는 걸로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에 발굴한 보고서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무덤 자체의 모양이나 이 석축으로 싼 모양 자체가 그대로 보고서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가 공동묘지 무덤이 많아서 정확하게 어딘가 비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덤이 많다는 거하고 성인 남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잘 수 있는 무덤이 이 일대 어디에 있었다는 거. 뭐이 살치만 알더라도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 단순한 공간 이동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 무대가 바로 이 일대였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덤군이 발견된 백곡리 고부는 당성으로 가는 길목이다. 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은 원효 대사의 오도처로 보는 까닭이다. 여기서 그 깨우쳤다는 그 일체 유심조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이 좀. 예, 뭐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원효의 오도송의 근거에서 보면 어젯밤 잠자리는 참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이어서 매우 뒤숭숭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이라고 하는 편안함, 오늘 밤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이 분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맑고 해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물들고 때 묻은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어제와 오늘의 이 상극적인 대립적인 분별의 그 근원에 있는 큰 마음, 더 큰 마음, 이 한 마음을 발견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이어서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신라로 과감하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좋은 말씀입니다. 시들지 않는 배움의 의지, 깨달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고생스러운 여정 속에 우연처럼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을 맞게 된다. 화두처럼 일체 유심조를 품고 있었기에 벼락처럼 강렬했던 깨달음,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각성의 순간이었다. 원효 대사는 그렇게 무덤가에서 대광명의 실상을 깨우친다. 법계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깨달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후대인은 고승들의 깨달음을 딛고 각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원효의 깨달음으로 영감을 주는 도량이 있다. 화성 당항성을 향해 길을 떠났던 원효와 의상대사는 아마 이 일대, 특히 평택 화성 이 일대를 아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일대는 신라 당시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특히 당항성이 있는 화성은 원효의 오도처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평택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의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한 화성과 평택 일대의 사찰들, 이를테면 화성의 신흥사나 평택의 수도사는 원효 대사의 깨달음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성과 조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평택 수도사는 원효 대사의 오도,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근래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체험관으로 옮겨가서 어떻게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느낌을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년 전 원효 대사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체험관에는 연대표를 비롯한 각종 시청각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원효 대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배경, 치열했던 구법 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주 분황사에서 서해 당항성까지 원효 대사가 걸었던 구법 루트와 일심 사상을 비롯해 흉내낼 수 없는 보살행의 경지, 무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면 깨달음의 순간은 어떠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 돌무덤을 체험관으로 구현해 놓았다. 여기가 평택 수도사에 조성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니까 초중고생들 또 일반인들에게 교육관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효대사가 이와 같은 무덤 속에서 하루를 자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또 하루를 더 자게 되면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흔히 일심의 발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심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냐, 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일심과 관련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은 바로 일심을 발견하는 길이고 원효대사는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어젯밤의 편안한 상태, 오늘 밤의 뒤숭숭한 상태의 근원에 자리한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이렇게 마련된 오도체험관이라는 것이죠. 이곳이 정확히 원효가 오도한 공간이라고 하는 비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평택 수도사에서는 이곳을 원효가 깨달았다는 공간으로 재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효과, 체험의 효과를 누리도록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불자들에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 오도체험관에 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분위기를 느끼고 사유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효대사가 깨침을 얻고 난 이후에 서라벌로 돌아가서 많은 저작을 하게 됩니다. 백부 240여 권 가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만 현존하는 저술은 한 20여 종 조금 더 됩니다. 그 남아있는 저술들 속에서나마 원효 철학의 핵심인 일심의 철학이 굳건하게 재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가 한국 사상사에서 또는 한국 철학사에서 일심의 철학을 굳건히 확립함으로써 불교, 특히 대성불교는 커다란 하나의 정리가 되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철학사에서 원효의 일심은 이후에 진울선사의 진심의 철학, 그리고 태고의 자심, 나옹의 무심, 그 다음에 청의 휴정의 선심, 경허의 조심, 만의 유심, 성철의 돈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개 한 철학자의 사상적 키워드는 그 한 열쇠말을 통해서 전 사상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원효의 일심은 불교의 대장경을 마음자리 심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후에 불교 사상을 총집대성한 의미로서 일심을 촘촘하게 정리했고 그 영향은 동아시아 사상사, 특히 한국 사상사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한국 불교가 가지는 장점이자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효의 일심 철학은 단지 개인의 철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심 철학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고
후대 사람들은 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재현해 갔습니다. 원효 역시 자신의 일심 철학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기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접목시켜 갔습니다. 정토 사상과 결합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부처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도량마다 전설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지만 내원사의 이야기는 다이나믹하다. 순수 국내파 원효대사의 도력은 국경을 넘어 펼쳐진다. 천성산도, 화엄벌도 원효대사의 법력이 낳은 지명이다. 원효대사의 신통력은 어디서 왔는가? 전설 이상의 진실을 담고 있는 현장과 젊은 시절의 원효를 만나본다. 한국산의 봉우리 이름에는 불교 관련 용어가 많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천성산도, 산 이름을 비롯해 원효봉과 화엄벌 등 원효대사의 도력과 가르침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물 맑고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내원사 계곡이다. 이곳은 천성산입니다. 천성산은 1000명의 성인이 났다는 산인데요.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원효대사에게 공부하러 1000명의 고성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해서 천성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원효대사를 따라왔던 1000명의 고성들이 왜 이곳에 모여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고승전에는 원효대사가 당나라 스님 1000명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원효대사를 도운 산신이 있었다. 산중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신각이지만 위치가 여느 사찰과 다르다. 여기가 유명한 내원사 산령각입니다. 대개 산신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개 절의 구조는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주문에서 하단, 그리고 법당 중심의 중단, 그리고 저 상단은 산령각은 산기슭,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보면 사실 산령각은 상단에 있어야, 산자락에 있는 상단에 있어야 맞는데, 이 절은 특별하게 하단, 일주문 쪽에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중국에서 건너온 1000명의 고성들이 이 천성산 자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 천성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1000명의 고성들이 갈 길을 안내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일주문 이곳에 산령각을 조성하고 모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산신이 안내해준 이곳을 중심으로 89암자를 짓고 1000명의 당나라 스님들을 머물게 했다. 맑은 계곡물을 끼고 올라가면 천성산 깊은 골에 자리한 유서 깊은 도량, 내원사가 나온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1000명의 성인이 탄생한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 시대마다 당대 고승들이 즐겨 찾던 선수행 도량이다. 6.25 때 전소된 것을 재건해 대표적인 비구니 선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천성산 일대와 내원사에 전해지는 원효대사의 이적 이야기는 원효대사가 천성산 넘어 훗날 척파남으로 불려지는 작은 암자를 짓고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원효대사 시절에 당나라 운제산 자락에 있는 대찰에서 때마침 1000명의 대중들이 저녁 공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비행 물체 같은 것이 그 경내 하늘에 떠서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공양을 멈추고 나와서 물체를 봤더니 물체가 이동하면서 그 경내 마당 외곽으로 서서히 대중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대중들을 멈추게 하고 소반이 떨어졌는데 그 소반에 새긴 글을 보니까 해동 사문 척판 구중이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때마침 장마철이어서 그 대중들이 이상한 물체를 따라서 나오는 순간 절은 무너졌고 덕분에 대중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반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해동의 큰 스님인 원효대사가 우리 대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반을 던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원효대사의 법력에 크게 감복한 대중 1000명은 이제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이 해동으로 가서 신라의 원효대사에게 공부를 하려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이곳 천성산으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중들은 큰 발심을 하고 환희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효대사가 던진 척판 구중에서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원효대사가 날린 것은 소반이었을까? 만법귀일의 일심이었을까? 척판구중 설화는 원효대사를 이해하는 상징이자 실마리로 후대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관념 불교를 타파하는 원효의 살아있는 불교, 상생의 화엄 실천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원효대사의 법력을 따라서 이곳으로 모이던 1000명의 당나라 스님들은 이 천성산 저 넓은 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이쪽 도량이 좁고 경내가 좁아서 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성산 저 넓은 벌판에 모여서 화엄 사상을 공부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천성벌 내지는 화엄벌이라고도 합니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분황사에서 화엄경 10회양품을 주석하다가 문자향과 서건기, 즉 문자의 향기와 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골방에서 중생을 향한 회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붓을 끊고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많은 대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대중을 만나서 화엄 일심사상과 정토를 결합하는 큰 강론, 큰 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원효대사는 이 화엄 사상을 이 천성산에서 1000명의 대중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엄 사상은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불세계를 연화장, 화장, 장엄 세계, 연꽃으로 장엄한 장대한 세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그 깨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부처님에게 제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론을 들었던 1000명의 고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그야말로 1000명의 성인이 됐다는 것이죠. 12명 중에 4명은 문경 사불산으로 가서 부처가 되었고 또 8명은 대구 팔공산으로 가서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988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다 부처가 되어서 성불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오는 곳입니다. 창건 당시 내원암은 상중하로 나눠진 협소한 도량이었다. 해발 750m의 8분 능선에 펼쳐진 넓은 평지. 원효대사는 이곳에 야단 법석을 펼쳤다. 당나라에서 찾아온 1000명의 스님들은 이곳에서 원효대사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일거에 1000명의 성인이 난 오도 성지다.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화엄벌에 새겨진 원효 스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다. 이야기에 담겨 있는 원효대사의 정신, 화엄의 도리가 선방 방석 위에서도 현실에서도 가슴을 치기 때문이다. 경주박물관에는 원효대사의 젊은 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남아있다. 원효대사가 주석했던 고선사지 3층 석탑이다. 1000년 넘게 원효대사의 도량을 지키고 있던 석탑은 어쩌다 박물관 뜰에 남게 된 것일까? 원효대사 유적을 찾아보면 참 많지가 않은데요. 네. 특히 이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고선사의 이 삼청 석탑, 또 분황사의 모전 석탑, 이 두 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가문사의 탑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가문사탑과 또 같은 형태로 매우 초기의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예. 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가문사탑만큼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 웅잠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틀은 그 전통적인 그 통일신라 시대의 미술을 확실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 그 원효대사의 분신을 보는 같은 느낌이 이 경주박물관에 올 때마다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유일한 유물 같기도 하고 한데 원래 이 탑이 원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 고선사터가 자리에 있었는데 그 70년대에 덕동댐이 세워지면서 1975년도에 이 탑을 옮겨서 이 자리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이 아무래도 그 댐 때문에 이제 수몰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선사가 수몰될 때 이 탑뿐만 아니라 서당화상 탑비 그 귀부가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탑들은 바로 이 탑 옆면에 지금 현재 모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볼까요? 예. 고선사에는 3층 석탑을 비롯해 원효대사의 행장이 적힌 비문이 있었다. 원효대사가 입적한 지 120년 뒤에 세워졌다는 서당 화상 탑비는 사라지고 지대석과 귀부만이 남아있다. 서당은 원효대사의 아명으로 동방의 성스러운 아이란 뜻이다. 마치 보니까 여기 그 귀부가 있는 요 흔적이 있는데 이게 고선사에서 온 게 맞습니까? 예, 이 모든 유물들은 전부 고선사에서 고선사터에서 이제 가져온 유물들이고요. 예. 특히 이 그 귀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서당 화상 비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원효대사 비가 두 차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그 애장왕 때 세워진 고선사 요 비하고 또 지금 분황사에 남아 있는 고려 숙종조 때 그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받고 명종조 때 세워진 분황사 비가 있는데 거기 비도 없어졌고 여기 비도 없어져서 다만 비의 일부 활자 그 학본한 그게 전해져 가지고 원효대사 행장을 좀 알 수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가 보니까 마치 수몰된 고선사를 다시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공간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원효 대사의 그 행적을 담은 서당 화상 비 같은 경우에는 1915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나머지 1968년도에서는 그 민가에서 한 부분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좀 확보를 했던 것을 나중에 민가에서 획득을 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러한 것들도 민가에서도 발견되고 결국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폐사가 된 다음에 좀 유물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안타까움을 좀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폐사된 사찰들이 복원되기는 참 어려운데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한번 고선사의 복원도 한번 희망해 봅니다. 무예행을 펼치며 민중들과 동고동락했던 원효대사는 당대 권승들로부터 배척받았다. 백고좌 법회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파괴승이며 권력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러나 고선사 시절부터 원효대사는 민중들과 함께였다. 젊은 시절 원효대사가 주석했던 고선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경주 식수원으로 댐이 건설되며 마을과 함께 수몰되었다. 물의 성풍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민중들을 품었던 원효대사. 무상한 세월과 함께 산천마저 변했지만 원효대사가 고선사에서 살아 보였던 젊은 날의 어느 하루는 천년 세월을 가로질러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곳은 덕동댐입니다. 1975년 경주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책정되기 이전에까지만 해도 바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저 한복판에 고선사 절터가 있었죠. 원효대사는 젊은 시절에 이곳 고선사에서 머무르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전반기는 대개 이 고선사, 후반기는 분황사로 집약됩니다. 젊은 시절에 원효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고선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마을에 살던 사복이라는 젊은 친구와 가까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사복이는 태어나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12살까지 그냥 기어다니면서 말도 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복이는 대개 뱀복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선사는 삼국유사에서 사복불언이라고, 사복이 말하지 않았다 또는 말하지 못했다라는 조목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복과 가까이 했던 원효대사는 어느 날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효를 청해서 명복을 빌게 합니다. 원효는 어머니 시신 앞에서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이가 웬 말이 그렇게 기시오, 좀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효대사가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라고 말을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사복이에게 저 어머니는 우리가 전생에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경을 이끌던 암소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복과 원효의 관계는 이후에 신라의 최초의 사찰인 대왕흥윤사에 모셔지는 신라 10현, 그러니까 10현 중에 2현 8성입니다. 8성은 출가 고성이고 2현은 제가자이죠. 그 중에 사복도 원효와 당당한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복은 중요한 인물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효와 사복은 바로 그 젊은 시절에 이곳을 중심으로 어우르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복과 원효의 일화는 삼국유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를 간직한 고선 사진은 폐사 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민중들과 함께한 원효대사처럼 3층 석탑만이 웅건한 자태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원효는 이곳에서 비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선대사, 고선화상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그가 만년에 이룩한 일심 철학도 결국 그 사상적 젖줄기는 이곳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분황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만년의 일심 철학은 꽃을 피우게 되면서 원효의 후반기를 장식하게 됩니다. 고선사와 분황사, 이 두 사찰은 원효라고 생각하면, 원효라고 상상하면 떠오르게 되는 아름다운 두 사찰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1인을 꼽으라면 단연코 원효를 들 것입니다. 그것은 원효대사가 성취한 사상과 철학이 깊고 넓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효의 사상은 바로 이곳 고선사와 분황사에서 태어나서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상의 젖줄이자
한국 사상의 물줄기였던 이 고선사 그리고 분황사는 바로 원효를 매개로 해서 한국 불교의 금자탑으로 자리매김됐다고 생각합니다. (1400여 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원효 대사가 다시 우리 곁에 온다면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모든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원효 대사가 온몸으로 살아 보인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신라 불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7세기 후반, 승려들이 왕사, 국사를 꿈꿀 때 민중 속으로 걸어 들어간 성자가 있었다. 원효 성사. 1700년 한국 불교사에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있었지만 성사로 불리는 이는 오직 원효 대사뿐이다. 깨달음 이후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칭하며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잡히지 않았다. 출출세간에 걸림없는 자유인이었다. 깨달음에서 나온 무해행이며 화엄경의 종지를 관통한 일심 철학은 한국 불교의 대들보가 되었다. 원효 성사, 한국 불교의 자존이고 철학의 원류다.